아직도 저에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저 꿈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화목했고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난 그 사람과 저, 요즘엔 썸이라고 하죠. 친구인 듯 애인인 듯 애매한 사이로 지냈다가 대학을 졸업한 후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죠. 8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첫사랑이었고 그 사람도 제가 첫사랑이었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희더러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게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와이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옆에 있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생각해보니 그 사람의 소박한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줬을 때 아이처럼 행복해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네요. 대학 시절에 그 사람은 정말 순수하고 해맑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겠답시고 일을 벌려 밤낮 없이 몰두했을 때도 와이프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늘 저를 격려해주곤 했어요. 그 사업이 폭삭 망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때도 제 손을 잡아주며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줬죠. 그게 너무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 훗날 회사에 입사한 후 월급으로 그 당시에 가장 비싼 명품백을 사서 선물해줬네요. 하지만 와이프는 그마저도 돈이 아깝다고 거절하며 환불을 시킨 후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환불한 돈으로 우리 결혼 준비하자.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내가 먼저 해야 할 프로포즈까지 빼앗아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와이프는 해맑게 웃으며 그냥 좋지 뭘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워낙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들은 은근히 결혼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결단을 내리자마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연애의 장점이었죠. 별다른 반대의 위기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네요. 감사하게도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성향이 잘 맞진 않았어요. 워낙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자수성가의 아이콘 그 자체셨습니다. 섬에서 농사짓던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무작정 친구 따라 상경해서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며 인생을 바꾼 인물이셨죠. 수완이 좋으신지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행운이 따랐고 덕분에 월세를 받으시며 지금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워낙 고집도 세시고 꽉 막힌 사상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살았던 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돈 걱정 없이 결혼을 바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왔을 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들만 낳아주면 내 재산 당장 주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당황해서 아버지, 자꾸 저희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어색한 상황을 수습하려는데 와이프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요 아버님. 손주 보시는 게 아버님 소원이었잖아요.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런데요 아버님, 저는 재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버님께서 노력해서 얻은 성취니까 아버님이 누리면서 사셔야죠. 자식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아끼고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부모님은 착하고 마음이 깊은 제 와이프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도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아내가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의 가치관과 잘 맞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3년 만에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와이프를 닮은 작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처음엔 실감이 잘 나질 않더라고요. 10달이 지나 첫째 딸을 제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원래 자녀 계획은 성별 관계없이 둘만 낳자였어요. 그래서 첫째 딸을 키우며 자연스레 둘째도 준비하게 됐죠. 하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나든 둘이든 건강하게 잘 키우면 그만이지 싶었는데 와이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동은 너무 외로울 거라고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간절하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험관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바라는 둘째는 찾아오지 않고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던 집안 분위기가 점점 다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임신 소식을 알려줬네요. 둘째가 생긴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원했던 내 가족이 이뤄지는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둘째도 딸이었어요. 자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면 너무 좋겠다 싶었죠. 여태껏 살면서 자식의 성별이 뭐였으면 좋겠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와이프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이제는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아빠라는 걸 느끼면서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기분 좋은 책임감이랄까요?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저희 딸들 앞에서 하시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걸 왜 애들 앞에서 말해요? 전 딸 둘이 더 좋아요 하고 반박하곤 했죠. 성별을 저희가 정해서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행복인 거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더 낳을 계획도 없을 뿐더러 낳을 여력도 없었던 저희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귀를 닫고 저희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두 손녀를 낳지 않으면 어쩔 뻔했냐고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셋째가 생길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의 아이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임신이 힘들었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설마 임신을 하겠어 하며 잠시 방심했던 찰나 아내의 셋째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도 많이 당황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내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잘할 수 있어. 잘 낳아서 잘 키우자. 가뜩이나 두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때 일이 바쁜 와중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케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셋째니까 능숙하게 혼자 해낼 수 있다며 아내는 씩씩하게 혼자 병원도 다녀오더라고요. 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제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밖에서 볼일을 보는 식으로 각자 플레이를 하게 됐죠. 어느 날 병원에 다녀온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가게 된 부모님 집에서 아내는 두 분을 앉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요. 아들이래요.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셋째가 생겼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시더라고요. 다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내심 딸이 둘이나 있으니 셋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아내는 결혼 후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 아내를 남편으로서 당연히 세심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놓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내는 셋째를 임신하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계속 입덧이 나오지 첫째 둘째는 칭얼대지 남편이라는 놈은 바쁘다고 신경도 써주지도 않지. 우울증이 올만도 했죠. 결국 제가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를 케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지 정색하며 묻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걸 바랬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아니, 난 당연히 아빠니까. 내가 할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노력할게. 아이들은 내가 앞으로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몸조리만 해. 어쩌다 셋째를 임신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거야?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서 좀 더 케어를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래, 알긴 해. 내 인생 망한 건 당신 때문이야. 이건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야. 내 인생 어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우리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겨내보면 안 될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할게. 혹시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면 우리 같이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때? 지금 나더러 정신이 나갔다는 거야? 지금 여보는 임산부잖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내가 볼 땐 지금 여보 상태는 편차가 너무 심해. 아침엔 웃었다가 저녁엔 울었다가 어쩔 땐 화도 내잖아. 지금 모습 나한텐 너무 낯설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짜증이 난 거라고. 셋째를 임신하게 된 후 아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기 때문일까요? 아내 대신 아프고 힘들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줘서라도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내의 상태를 옆에서 지켜보며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끝없이 아내에게 미안했고 아내는 끝없이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선 감정은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잠잠해지리라 믿고 기다렸죠. 어느 날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알던 아내는 늘 평온하고 온화하던 모습뿐이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아내를 예의주시했네요. 인터넷으로 임신 우울증,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걸 검색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애초에 우울증 진단조차 받기를 거부하는 아내였기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게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는 밤마다 아기가 발길질을 한다며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아내는 급하게 진통이 왔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업고 허겁지겁 산부인과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아내 곁에서 서성이고 있었지만 아내는 저더러 방해가 된다며 나가 있으라고, 눈에 띄지 말라고 다그치더라고요. 꼼짝없이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게 된 저는 그 사이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어찌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도 이 정도로 긴장되진 않았는데 셋째 때는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더 불안했던 것 같네요. 너무나 다행히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웅성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니 출산을 도운 의사 한 분이 저를 조심스레 부르시더라고요. 보호자님이시죠? 잠깐 따라오세요. 영문도 모른 채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은 복도 구석까지 가시더니 잠시 망설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제 아내한테 무슨 문제라도... 의사는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거 저희 간호사가 받은 거라고 합니다. 완강히 거부해도 계속 쥐어준다고 너무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열어봤더니 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간호사한테 줬다고요? 왜 돈 봉투를 의료진에게 준단 말입니까? 그건 차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산모분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병원이 아니라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고 전해주세요. 의사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분명 아내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 다녀오더니 아들인 걸 확인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딸인 겁니다. 겨우 회복하고 있는 아내를 붙들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추궁할 수가 없어서 끙끙 앓다가 결국 간호사를 찾아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간호사분 몇 분이 모여서 수군대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등장하자 일제히 조용해졌거든요. 저기 김소현 산모 보호자입니다. 혹시 제 아내한테 돈 봉투를 받았다는 분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산모분께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돌려드리려고 해도 계속 거부하시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고를 드린 건데 아무래도 보호자님과 컨택을 하신 모양이네요. 대체 저희 아내가 왜 돈 봉투를 드린 겁니까? 그게... 그분은 주위 눈치를 보시더니 저를 이끌고 또 복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의사와 이야기했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는 난처해하며 속삭이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요. 혹시 산모분이랑 지내면서 이상한 거 눈치 못 채셨나요? 네? 그게 무슨... 아무래도 다른 진료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진료라면 정신과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한테 돈 봉투를 주시면서 부탁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 무슨 부탁을 했는데요? 갓난아기를 바꿔치기 해달라고 하셨어요. 딸을 뱃속에 품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는데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어요. 이 병원에 미혼모나 좀 어리숙한 산모가 낳은 애들은 바꿔치기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냐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시더라고요. 보호자나 가족들한텐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어찌나 부탁을 하시던지. 병원이라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낳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는 산모들은 몇 번 들어봤어도 바꿔치기를 해달라고 돈 봉투를 주는 산모분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저희 그런 병원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알려드려도 돈은 더 줄 수 있다고, 성공만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셨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기 성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생판 모르는 갓난아기랑 바꿔치기 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 동료들도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대로 돌려드렸으니 이 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를 챌 수 있었지만 셋째의 성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였던 걸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의료진한테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어? 뭐가? 정말로 돈 봉투를 간호사한테 쥐어줬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줬어. 그게 뭐? 순산하도록 잘 부탁한다고 봉투 좀 쥐어줬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근데 간호사가 당신한테 그런 것도 일러바쳤어? 진짜 입 가볍네. 그 이유가 아니었잖아. 끔찍한 짓을 대신 버려달라고 부탁했다며.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딸인 거 알고 있었지? 셋째 공주님인 거 알고 있었잖아. 왜 나한텐 아들이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아들이잖아. 나 아들 낳았어. 여보, 진짜 왜 그래? 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정신 좀 차려.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 분명 아들이라고 했다고. 아내의 태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면서 정신 이상자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울면서 설득을 해봤지만 아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끝까지 발뺌했어요. 병원이 발칵 뒤집힐 사건이었죠. 산모가 아이의 성별을 계속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서 오셔서 딸이면 뭐 어떠냐고 착각할 수도 있지 하시면서 다독여 주시는데도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분명 아들이라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셋째 딸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내는 계속 부정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를 보며 공포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낀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여보, 부탁이야. 제발 병원 좀 같이 가자.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당신 잘못 아니야.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발 같이 가보자. 지금 내가 미쳤다는 거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까지 하는 게 보통 일이야? 이참에 우리 휴식하면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자. 내가 옆에 같이 있을게. 늘 이런 식이지. 늘 당신 말만 맞고 난 틀리다 이거지.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나를 미친년 취급을 해? 제발 그만 좀 하자. 나도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내가 알던 당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헛소리만 짓거리는 여자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심정은 어떻겠어? 대체 나는 뭘 잘못했는데, 나는 무슨 죄길래 이런 수모를 당하기만 해야 하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몇 번을 말해. 같이 가주기만 해도 된다고.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난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솔직히 소름 끼쳐서 같이 있는 것도 힘들 지경이야. 그냥 이럴 거면 갈라서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랑 갈라서는 게 맞겠어. 우리 셋째 계속 성별 부정할 거면 그냥 엄마 역할 포기해. 내가 혼자서 해낼 테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넌 선을 한참 넘었어.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 꺼내는 거야? 어이없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지경으로 사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어.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제 이혼 선언에 서러웠는지 아내는 한참 동안 울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이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됐네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대체 어디서부터 엇갈리고 있었는지 도저히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걸 포기한 듯이 창문만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초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때 잠시 제정신이 돌아온 듯 나긋나긋한 말투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고쳐놓고 싶어.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 지금부터라도 되돌릴 수 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이혼 얘기 꺼낸 건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 마음을 미리 헤아렸어야 했는데 내 탓이야. 아니, 이미 늦은 것 같아. 나 이제 애도 못 낳아. 이 나이에 무슨 넷째야. 임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러잖아. 난 이제 쓸모없는 몸이야. 넷째라니. 셋째까지 나왔으면 된 거지. 왜 자꾸 아기 타령이야. 아들 낳아야지. 무슨 아들이야. 그럼 여태껏 아들 낳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임신하고 출산하고 반복했던 거야? 대체 아이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지막 아이였는데 이 애도